하지만 그녀가 24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 자식에게 총알을 박아 넣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갑자기 눈에서는 섬광이 번쩍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심각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감정이 없었다. 러브데이 브룩 공주의 복수. 러브데이 브룩의 4번째 에피소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브룩의 예리한 관찰력이 구석에 놓인 못지않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번 사건은 구석에 앉아서 해결하거든요. 한편 의뢰인은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 구석에만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러브데이 브룩이 어떤 탐정입니까, 여러분? 결국 의뢰인은 그녀의 사건 해결에 감동을 하게 된다는 동화 같은 오늘의 이야기, 공주의 복수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그 소녀는 어리고 예쁘고 친구가 없고 외국인인데 마치 땅이 열려 그녀를 삼켜버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다이어 소장의 말을 러브데이 브룩이 요약하며 말했다. 자, 이제 왜 경찰에 연락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루시 쿠니엘은 드루스 부인의 비서이자 서기로 일했던 소녀인데 다이어 소장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매우 침착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였고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소녀가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낼 거라고 확신했어. 오늘 아침 나를 찾아온 그녀의 아들 드루스 소령은 소녀가 도망쳤을 때 집에 없었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사건을 자세히 알렸지. 런던 경치청에서는 이 사건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 사실상 그들은 이 사건을 포기했네. 그들은 드루스 소령에게 이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조언하며 경찰 조사보다는 사설 탐정에게 더 적합한 사건이라고 했다는군.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하네요. 소령은 그 문제로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았어. 그는 실종된 소녀의 사진을 그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 그는 다른 여자와 약혼했으면서도 쿠니의 양에게 상당히 마음이 있는 것 같더군. 어쨌든 그는 그 사진이 소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면서 사진을 가지고 런던 경치청으로 가려고 서랍을 열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은 사라지고 없었지. 그는 서랍을 샅샅이 살펴보고 어머니와 하인들에게 물었지만 찾을 수 없었네. 러브데이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 그녀가 말했다. 그 사진은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훔쳐간 게 틀림없고 소녀의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소녀 찾는 걸 방해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어떤 심각한 범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소령은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확신하는 것 같던데. 조금 전에도 여러 번 흥분해서는 횡설수설했거든. 소령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드루스 부인. 그녀는 특정 계층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야. 그녀의 남편은 약 10년 전에 사망했고 이후로 자선단체의 후원자나 발기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네. 연극 선교, 마술과 등불, 카드놀이 선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음악회 제공협회, 마부들에게 목도리를 제공하는 협회 등 수백 가지 유사한 사업에 관심을 가졌지. 그녀의 집은 모든 괴짜의 집합장소야. 그런데 최근에 생긴 괴짜 취미가 모든 취미를 밀어낸 것 같더군. 동양 자매들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인데
드루스 부인의 사업 안내서에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인도 문화권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제나나 성교보다 다소 넓은 범위에 중동 문화권 여성들이 거주하는 하렘 성교 같은 거지. 이 하렘 성교는 런던에 거주하거나 런던을 방문하는 튀르키예와 이집트 권력자들을 그녀의 주변으로 모이게 했고, 그 결과 그녀의 아들 드르스 소령과 둘라베이 공주의 약혼이 성사됐어. 이 공주는 미인이자 상속녀로 튀르키예의 혈통이지만 카이로에서 유럽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네. 쿠니에에 대해 알려진 게 있나요? 거의 없어. 그녀는 제네바의 에샬레스에 있는 보석상과 시계궁의 딸들을 위한 고아원에서 그윈 부인에 의해 영국으로 왔고, 이후 드루스 부인에게 오게 됐어. 그윈 부인은 쿠니에를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소녀의 미모가 남편의 관심을 끌자 생각을 바꿔 드루스 부인에게 외국 서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녀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했어. 그래서 드루스 부인은 소녀를 비서 겸 서기로 고용했고 전반적으로 소녀를 마음에 들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아. 그런데 소령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데도 둘라베이 공주와 소녀의 관계가 좋았을지는 궁금하군. 다이어 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소령은 공주를 의심하지 않더군. 내 신중한 질문으로 공주가 폭력적이고 질투심 많은 성격이며 때때로 소령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끌어냈는데도 소령은 의심하지 않았어. 그의 의심은 오직 이집트 은행가의 아들 하시피 가시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지. 소령이 처음 공주를 만난 곳이 바로 가시미의 집이었고 그는 그녀와 젊은 가시미가 남매처럼 지낸다고 했어. 소령은 그 청년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아주 편하게 지낸다고 했지. 사실 공주가 영국 가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드루스 부인과 함께 지내는 지난 3주 동안 그가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했네. 소령의 말에 따르면 하피즈 가시미는 그 작은 스위스 소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빠져들어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고 두 젊은 남자 사이에 크고 작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 동양의 피가 흐르는 공주가 이런 드라마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소령은 공주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는 젊은 가사미를 섹스피어에 나오는 사악한 이하고 같다면서 내가 그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지. 그는 가사미가 사진을 훔쳤고 어떤 구실로든 소녀를 집 밖으로, 아마도 나라 밖으로 유인한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카이로에 있는 경찰과 연락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네. 공주가 음모에 관련됐을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말했었나. 소녀가 짐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어. 손가방조차도. 외투와 모자 외에는 옷장에서 사라진 게 없네. 그녀의 책상과 서랍을 모두 살펴봤지만 어떤 단서나 편지,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 소녀가 집을 나간 시간이 언제라고 추정되나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추측하기로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이달 2일 오후라고 하네. 그날은 드루스 부인의 연애가 있던 날이라 집에 많은 사람이 오가서 젊은 여성이 집을 나가는 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을 거야. 둘라베이 공주에게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러브데이가 말했다. 런던에서 튀르키예 공주를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 그녀에게는 사연이 있지. 그녀는 현재 튀르키예 통치 왕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공주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동양 여성으로서는 전례 없는 경력을 쌓아왔어. 그녀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고 친척들에 의해
가시미 노인의 후원을 받게 됐어. 가시미 부자는 매우 진보적이고 유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같은데 그들에 의해 그녀는 교육받기 위해 카이로로 보내졌지. 그리고 약 1년 전 그들은 그녀를 런던으로 데려왔고 드루스 소령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녀를 소개받은 지 6주 만에 약혼을 발표했을 정도로 결혼을 서둘렀던 것 같아. 아들의 사치스러운 습관과 수많은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드루스 부인은 아들에게 부유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루스 부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 같더군. 결혼식은 이번 시즌에 예정된 것 같은데 젊은이가 그 스위스 소녀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녀를 찾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을 고려하자면 결혼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말했다. 드루스 소령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다이어 소장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러브데이를 돌아봤다. 소령에게 자네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에 그의 어머니 연회장에 자네를 데려가고 싶어 하더군. 그러니 가서 둘러보고. 그 순간 사무실로 들어온 드루스 소령을 맞이하기 위해 다이어 소장이 말을 멈추고 일어났다. 드루스 소령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로 나이는 27이나 8 정도로 보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콧수염은 왁스로 다듬어져 있었고 단추 구멍에는 난초가 꽂혀 있었으며 밝은 색의 가죽 장갑과 에나멜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는 다이어 소장에게 밤새 한숨도 못 잤고 이 끔찍한 불안이 24시간 더 지속된다면 무덤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을 뒷받침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었다. 다이어 소장은 불응량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는 느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는데 듣기에 불편하지 않았다. 제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손님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집 내부와 우리 주위에 모이는 엉뚱한 인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엉뚱한 인간들이요? 네. 유대인, 튀르키예인, 이단자와 불신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이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악입니다. 매주 카이로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아, 드루스 부인은 마음이 넓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다이어 소장이 끼어들었다.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모이니까요. 당신의 어머니도 마음이 넓고 자비로운 분이셨나요? 젊은이가 소장을 향해 말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셔야겠군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가 러브데이에게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마차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거의 4시 반이 지났고 여기서 포클랜드 플레이스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리니 준비되셨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드루스 소령의 마차는 그 자신처럼 모든 것이 잘 차려진 상태였고 바퀴를 인도산 고무 타이어가 감싸고 있어 린츠코트에서 포틀랜드 플레이스까지 가는 20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소령은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취향이 국제적이라고 자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로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 집 하인들도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는 프랑스인이고 2명의 하인은 이탈리아인입니다. 하녀들은 독일인과 아일랜드인이고요. 아마도 주방에 가보시면 그곳 직원들의 일부는 스칸디나비아인과 남태평양 섬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접실에서는 다른 지구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쿠니에가 영국에 친구가 없다는 게 확실한가요? 러브데이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확실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 밖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불쌍한 소녀죠. 그녀는 여러 번 저에게 외톨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슬픈 기억에 잠긴 듯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가 24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 자식에게 총알을 박아 넣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자식을 경찰에 넘기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갑자기 눈에서는 섬광이 번쩍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심각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감정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러브데이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쿠니 양은 가톨릭 신자인가요? 아니면 개신교 신자인가요? 소령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맹세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가끔 사우스 세빌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제가 가끔 그녀와 함께 교회 문까지 걸어가곤 했지만 그것이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아니면 이교도 예배당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빌어먹을 신부들이 포틀랜드 플레이스에 도착했네요. 러브데이가 말을 끊었다. 드루스 부인의 응접실은 이미 꽉 찼겠네요. 저 긴 마차줄을 보니. 부릉양,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소령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역할을 맡으실 거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유행에 민감한 척 하시면 됩니다. 호텐토트족과 아프리카인들에게 안경을 공급하는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는 당장 당신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할 겁니다. 처음엔 절 소개하지 마세요. 러브데이가 대답했다. 제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볼 수 있는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 주세요. 오후에 조금 둘러볼 시간이 생기면 저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일 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집에 들어설 때 드루스 소령이 말했다. 바로 뒤에서 쉿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건 아랍어입니다. 오후 내내 불어와 독일어 사이로 들릴 겁니다. 오늘도 이집트 부대가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군요. 촉토 인디언들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나중에 그들의 대표를 보낼 겁니다. 이 연문으로 들어가 저기 큰 야자수 쪽으로 가봅시다. 어머님 분명 정문에 계실 거예요. 응접실은 끝에서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드루스 수령이 러브데이를 군중 속으로 이끌고 가는 동안 그의 어머니의 손님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주고받느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마침내 중국식 수조에 있는 큰 야자수에 도착했고 그는 우아한 가지들의 반쯤 가려진 곳에 부릉양을 위한 의자를 놓았다. 사람들이 가끔 흩어질 때마다 러브데이는 조용한 구석에서 양쪽 응접실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제 옆에 서서 제가 주목받지 않게 해주세요. 러브데이가 소령에게 속삭였다. 소령은 또 다른 속삭임으로 그녀에게 대답했다. 저기 그 짐승 이아구가 있어요. 보입니까? 챙의 넓은 모자를 쓰고 밝은 녹색 의상을 입은 미모의 여성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귀부인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 어머니가 있고 저기 돌리, 그러니까 공주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 때문에 그녀를 볼 수 없네요. 제가 갈 테니 필요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날 오후 드루스 부인의 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모든 손님은 주인과 악수를 한 후 공주의 소파로 이동해 동양적 고귀함이 느껴지는 공주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의를 갖추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러브데이는 공주를 아주 살짝 엿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드루스 소령이 무리하게 언급했던 하피즈 카시미 씨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는 거무스름하고 잘생긴 남자로 대담한 검은 눈과 가끔 입술을 벌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하얀 이를 두 줄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입은 유럽식 복장은 그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듯 했고 러브데이는 그 검은 눈과 두 줄의 하얀 이가 터번이나 페즈 모자 아래에서 더 잘 어울릴 것이라 상상했다. 카시미에서 그녀의 시선은 검은 벨벳 옷을 입고 탈색하거나 가루를 뿌린 것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을 높이 올린 키가 크고 통통한 브루스 부인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러브데이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선가이자 세련된 삶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도착하는 손님들이 뜸해지자 그녀는 정문을 벗어나 응접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가 앉아있는 곳에서 들려오는 대화로부터 러브데이는 부인이 대규모 자선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녀의 아들이 속한 군대 장교들이 주최할 큰 무도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월의 더운 날이었다. 블라인드를 닫고 창문을 열어두었음에도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작은 체구에 어두운 피부를 가진 프랑스인 집사는 인파를 헤치고 러브데이의 오른편 창문으로 가서 바람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했다. 드루스 소령이 그의 뒤를 따라 러브데이 옆으로 다가갔다. 옆방으로 가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여기는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그가 물었다. 그리고 말을 멈추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짐승을 계속 주시해 주세요. 그보다 더 혐오스러워 보이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러브데이는 소령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했다. 차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집사에게 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카시미 씨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의 웃음 없는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인정해야겠네요. 집사가 물을 가져왔다. 소령은 성가신 2명의 여성에게 둘러싸였는데 한 명은 쿠니에 관한 소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다른 한 명은 하렘 선교회장이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6시가 조금 지나자 응접실이 다소 한산해지기 시작했고 공주와의 만남이 끝나자 러브데이는 그녀를 온전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 뒤에 흰옷을 입은 검은 피부의 이집트 소녀 2명이 서 있는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소령이 올리브색 안색과 반짝이는 눈동자, 화려하고 풍성한 옷차림의 동양 미녀에게 돌리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선택 같았다. 오히려 시바의 여왕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러브데이는 생각했다. 그녀는 평범한 소파를 왕자로 바꾸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성이 궁중 드레스와 깃털 장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러브데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공주의 드레스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단지 부드러운 오렌지색 실크가 공주의 팔 윗부분을 감아 어깨에서 늘어진 날개처럼 떨어뜨리고 여기저기 보석이 반짝이는 것만 볼 수 있었다. 공주의 굵고 검은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매듭짓고 비슷한 띠로 그녀의 가느다란 목과 손목을 장식하고 있었다. 감탄하고 있습니까? 소령이 그녀 옆에 서서 약간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어깨를 으쓱 하고는 걸어갔다. 작은 선반 위의 시계가 6시 반을 알렸다. 이제 마차들이 정문 앞에서 하나씩 떠나가고 있었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통행이 어려웠다. 6시 45분이 되자 마지막 악수가 끝났다. 드루스 부인은 더워 보이고 피곤한 모습으로 공주의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공주와 대화하기 편한 자세로 앉았다. 공주의 왼편에는 그웬 부인이 앉아 옆에 서 있던 하피즈 카시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분명히 이 네 사람은 서로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였다. 그웬 부인은 커다란 모자를 왼쪽 의자에 올려놓고 손바닥 모양의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드루스 부인은 집사에게 손짓하며 다과실에서 클라네컵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도 러브데이가 큰 야자수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창가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소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주 흥미로운 모임이네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이제 괜찮으시다면 저를 당신 어머니께 소개해 주세요. 아, 기꺼이. 어떻게 소개할까요? 소령이 물었다. 제 이름으로요. 그녀가 대답했다. 발음은 아주 또렷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그리고 제 직업도 말해주세요. 당신의 요청에 따라 쿠니의 실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요. 드루스 소령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혹시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없다면 조금 더 비밀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제가 부탁한 대로 하세요. 아니면 기회를 놓칠 거예요. 러브데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소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러브데이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4명의 친밀한 친구들은 활기찬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소령은 그의 어머니와 대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 1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 순간 러브데이는 그윈 부인과 카시미를 오른편에 두고 조금 뒤쪽에 서 있었다. 이 숙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령이 대화가 잠깐 중단된 틈을 이용해 말했다. 이분은 여성탐정 러브데이 부릉량인데 제 요청으로 쿠니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러 오셨어요.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거봐, 교회에서 성경 구절이나 읽고 있었다면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다. 잠깐 정적이 흘렀고 클라네컵을 들고 오던 집사도 문 앞에 멈춰섰다. 이윽고 드루스 부인은 그윈 부인에게, 그윈 부인은 드루스 부인에게 시선을 보내더니 동시에 의자에 놓인 커다란 모자에 잠시 시선이 머물렀다. 그윈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고 거울도 보지 않고 모자를 매만졌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그윈 부인이 말했다. 찰리에게 6시 조금 지나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7시가 넘었네요. 카시미 씨, 마차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러고는 공주와 드루스 부인에게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응접실을 빠져나갔고 카시미도 그 뒤를 따랐다. 문 앞에 서 있던 집사는 부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물러섰고 클라네컵과 함께 응접실을 나갔다. 드루스 부인은 긴 숨을 몰아쉬며 러브데이에게 정식으로 인사했다. 조금 놀랐어요. 부인이 말했다. 그러자 공주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다. Moi, je suis fatiguée. 공주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는 피곤해요 라고 소령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응접실을 나가면서 자신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낸 것 같다고 러브데이는 생각했다.
공주의 두 하녀는 한 명은 부채를, 다른 한 명은 그녀가 기대는 쿠션을 들고 뒤따랐다. 드루스 부인은 다시 러브데이를 향해 돌아섰다.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부인은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말했다. 우리 집에 탐정이 있다는 게 익숙치 않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할 건가요? 집 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살펴볼 것인지, 하인들을 대질 신문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런 조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오늘 밤 특별히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러브데이가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8시 전에 처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쿠니의 방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 후에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쿠니에가 떠난 방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부인이 말했다. 그쯤 돌아와서 클라네컵을 들고 있던 프랑스 집사에게 프랑스어로 하녀를 불러서 부릉양을 쿠니의 방으로 안내하라고 말했다. 러브데이가 이 방을 조사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한 10분은 15분으로 늘어났지만 추가된 5분은 서랍과 상자를 조사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상냥하고 말이 잘 통하는 젊은 하녀는 열쇠를 짤랑거리며 모든 자물쇠를 열었고 러브데이가 시작한 가벼운 잡담을 전혀 꺼리지 않았다. 그녀는 러브데이가 쿠니에와 그녀의 평소 습관을 묻는 말에 자유롭게 대답했고 대화는 쿠니에에서 드루스 부인의 다른 구성원들로 흘러갔다. 러브데이가 말한 대로 그날 저녁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녀는 확실히 이상한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 러브데이는 쿠니의 방에서 나온 후 부인이나 드루스 소령에게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곧장 집을 나갔다. 그녀는 여유롭게 포틀랜드 플레이스 거리를 걸었고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마차를 불러 올드 본드가에 있는 고급 모자 가게인 마담 셀린으로 가자고 요청했다. 마담 셀린에서 그녀는 30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며 주문할 모자를 세세하게 설명했는데 완성되면 그녀가 이전에 써본 어떤 모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모자가 될 게 분명했다. 마담 셀린 가게에서 그녀를 태운 마차는 사우스 세빌가 모퉁이에 있는 장의사에게로 이동했다. 그녀는 장의사의 응접실에서 장의사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그곳을 나와 러브데이는 가워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모자와 코트를 벗기 전에 드루스 소령에게 다음날 아침 9시에 사우스 세빌가에 있는 제과점 에글라스에서 만나자는 짧은 편지를 썼다. 러브데이는 이 편지를 그녀가 타고 온 마차 마부에게 맡겼고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틀랜드 플레이스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람들 일을 참 이상하게 처리하네. 소령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겠지. 젠장. 그녀가 몇 시간 동안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뭔가를 알아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녀가 그 짐승 같은 카시미에게 다른 사람에게 쏟은 관심의 4분의 1도 주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 그러나 소령은 투덜거리면서도 약속을 지켰고 다음날 아침 9시 에글라스 문 앞에서 부릉양과 악수했다. 마차를 돌려보내세요. 러브데이가 소령에게 말했다. 조금만 걸어가면 프랑스 개신교 교회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쿠니에를 데려다 줬던 그 교회요. 교회 앞에서 러브데이는 잠시 멈췄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무리 놀라더라도 입도 떼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소령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약속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큰 방에 불과했는데 맨 끝 중앙 통로 한가운데 설교단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노쇠 난간으로 둘러싸인 낮은 단이 있었다. 이 노쇠 난간 뒤에는 검은 설교 가운을 입은 목사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쿠션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이 두 사람과 노인 한 명, 교회 관리인이 전부였다. 상정과 좁은 뒷마당 사이에 있는 교회는 모든 창문이 스테인글라스로 채워졌고 그 결과 햇빛이 강렬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소령은 저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다. 교회 관리인이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러브데이는 고개를 저으며 곧 나갈 것이니 지금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소령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가 큰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죠? 러브데이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소령을 향해 눈을 찡그렸다. 결혼식이 끝나자 목사는 박쥐의 날개처럼 가운을 입은 팔을 펼치고 축복을 선언했다. 남자와 여자는 일어나 목사를 따라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비둘기색 긴 여행용 망토를 단정하게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하얀 얇은 베일이 달린 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작고 어두운 피부에 마른 체격이었고 신부 옆에서 예배당으로 지나갈 때 소령은 그가 자신의 어머니의 집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르브랭이잖아. 그가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속삭였다.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와서 저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조용히 할 수 없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러브데이가 단호하게 말하며 교회 밖으로 소령을 이끌었다. 사우스 세빌가는 이른 아침 교통체증으로 붐볐다. 에글라스로 들어가 커피나 마시죠. 러브데이가 말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소령은 적어도 12가지 질문을 던졌다. 러브데이는 모든 질문을 한쪽으로 모아두었다. 다 때가 있어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먹고 있죠. 르브랭이 선택한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원한다면 그녀가 누구죠? 루시 쿠니에, 최근 당신 어머니의 비사였던 사람이요. 뭐라고요? 소령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침착하게 받아들이세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흥분하지 말고요. 앉으시면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니, 당신의 친구 카시미가 한 짓이 아니니 총알을 박아 넣겠다고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르브랭과 결혼한 거예요. 루시가 자신의 의지로 르브랭과 결혼했다고요?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작은 테이블에 러브데이와 마주 앉아 되풀이했다. 설탕 넣을래요? 러브데이가 웨이터가 가져온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네,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루시는 자신의 의지로 르브랭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만약 둘라베이 공주에 관심이 없었다면 르브랭의 행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돌비의 관심사였다고요? 소령이 다시 물었다. 제 말을 끊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만큼 질문하세요. 자,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루시는 당신의 어머니 집에 온 지 한 달 만에 르브랭과 약혼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하인들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약 한 달 전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드루스 부인에게 비밀을 털어놓기 전까지는요. 이 약혼에 놀랄만한 것은 없어요. 그들은 둘 다 외국 땅에서 외로웠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으며 분명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시는 우연히 신분이 상승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루브랭과 같은 신분이죠. 그들의 사랑은 당신이 휴가로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녀의 예쁜 얼굴이 당신의 관심을 끌었죠. 그녀를 향한 당신의 찬사는 공주의 평정심을 흔들었고 당신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사라져가는 걸 공주는 느꼈어요. 루시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한 르브랭의 평정심도 흔들렸고 당신이 적절한 상대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당신 어머니의 평정심도 흔들렸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작은 스위스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자 카시미 씨도 그녀의 매력을 주목하게 됐죠. 그로 인해 당신과 카시미가 그녀를 두고 라이벌 관계가 될 위험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구인 부인은 당신 어머니의 친밀한 친구이자 쿠니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 어머니에게 비밀을 털어놨어요. 이후 구인 부인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공주는 당신과 카시미 씨가 공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당신이 결혼을 망쳐놓기 전에 어떻게든 쿠니에를 내보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소령은 약간 초조한 표정을 지었지만 러브데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공주였어요. 이제 예전처럼 독약으로 정부를 제거하지는 않아요. 금화 기니가 훨씬 더 쉽고 무해하게 일을 처리하니까요. 공주는 루시가 루브랭과 결혼하는 날 1,000파운드를 루시에게 줬고 이후 그녀에게 파리에서 유행하는 모자 가게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제안 이후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문제가 됐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녀를 추적할 수 없도록 루시를 빼돌리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그녀를 설득해서 마지막 순간에 르브랭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집을 비운 사흘간 그들이 원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구인 부인은 모자가게 주인에게 비밀을 털어놨죠. 마담 셀리는 루시를 자기 집으로 받아주는 데 동의했고 위층 방에 그녀를 숨겨두는 동시에 유행하는 모자가게 주인의 직업에 관해 알려주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루시는 어느 오후 조용히 집을 나섰죠. 짐을 챙기지 않았고 마차도 부르지 않아서 추적의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마담 셀리는 그녀를 받아들이고 숨겼어요. 런던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숨겨야 할 사람이 외국인 사서고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며 사진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쉽죠. 내 서랍에서 그녀의 사진을 가져간 뻔뻔한 인간이 르브랭이었군요. 카심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를 걷어찰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사와 라이벌이 된다는 게 다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르브랭이 당신 서랍에서 사진만 가져간 걸 자축이라도 해야 할 거예요. 어제 오후 당신 어머니 응접실에서 그가 당신에게 던진 치명적인 증오의 눈빛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증오의 표정이 제가 르브랭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오늘 아침 스위스 교회로 저를 이끌었죠. 아,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군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봐요. 그가 말했다. 소령은 여전히 대리석 테이블만큼이나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운 그의 말투로 돌아가 있었다. 기꺼이 말씀드리죠. 르브랭이 창문을 열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가면서 당신에게 던진 그 눈빛이 첫 번째 연결고리였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석에 있는 누군가를 치명적으로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왔고 그 남자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신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 그 남자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 하나도 놓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왼손 4번째 손가락에 화려한 반지에 반쯤 가려진 구식 은반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 은반지가 2번째 연결고리였어요. 아, 그 반지를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일부러 물 한 잔을 요청한 거군요. 맞아요. 그 반지는 오래된 제네바식 반지였고 제가 어렸을 때 스위스 부모가 끼고 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은반지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였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제네바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루시가 태어나고 그녀의 아버지가 시계 가게를 운영했던 에샬레스는 오랫동안 보석과 시계 제작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약 100년 전 마을의 이익을 위해 두 업종을 하나의 협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보석상들은 은으로 된 평범한 띠에 2 손이 서로 잡고 있는 모양의 은반지를 일정 수량 제작했죠. 이 반지는 협회 회원들에게 배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유물로 희소성과 가치가 높아졌어요. 특정 가문에서는 이 반지가 갑으로 전해졌고 종종 약혼 반지로도 사용됐죠. 2 손이 맞잡고 있는 모양의 목적에 적합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르브랭의 손가락에서 그런 반지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받았을지 추측하게 됐고 즉시 르브랭의 관심사와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공주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협력자로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카시미 녀석을 제외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저는 그 시점에서 제외하지 않았어요. 단지 말하자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주시했죠. 저는 제 작업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실험이 뭔지 아시죠? 드루스 부인, 공주, 구인 부인, 카시미 씨, 르브랭 씨 5사람이 같은 응접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신에게 제 이름과 직업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게요. 그랬죠. 저는 당신이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말하자면 적이 당신 가까이에 있다라고 알려서 5명 모두가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어요. 카시미 씨는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고 당신 어머니와 그인 부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와 동시에 그인 부인은 의자에 놓인 모자를 신경질적으로 쳐다보더군요. 제가 드루스 부인에게 소개되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을 때 우연히 모자 안감에 적힌 마담 셀린이라는 이름을 받고 즉시 마담 셀린이 약점일 거라 결론 내렸어요. 이 결론은 그인 부인이 모자를 들고 서둘러 떠났을 때 확인됐죠. 그 후 공주도 서둘러 일어나 응접실을 떠났고 들어오려던 르브랭도 응접실을 나갔어요. 그가 5분 후에 클라네컵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놀랍네요. 마치 동화 같아요. 소령이 느릿느릿 말했다. 계속 얘기해봐요. 그 후로 제 일은 매우 단순했어요. 러브데이는 말을 이었다. 쿠니의 방을 보는 것은 별로 관심 없었지만 드루스 부인의 하녀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녀로부터 르브랭이 다음날 갑작스럽게 떠날 예정이며 그의 짐이 파리로 향하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죠. 당신의 집을 나온 저는
마담 셀린의 가게로 갔고 일종의 입장료로 정교한 모자를 주문했어요. 저는 가게에 전시된 모자를 칭찬하면서 마담 셀린이 최근 매우 뛰어난 예술적 기술을 가진 직원을 고용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직원을 직접 만나 특별한 모자를 주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죠. 제 요청은 마담 셀린에게 전달됐고 그녀는 이 요청에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 직원은 다음날 파리로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도 모자를 주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아시겠죠? 르브랭과 새로운 직원이 같은 날 파리로 떠나는데 그들이 함께 개업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쿠니에가 다니는 스위스 교회에서 작은 예식을 올릴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이 추측은 저를 사우스 세빌가의 장의사에게 이끌었는데 그는 작은 교회의 관리인을 겸하고 있었죠. 그에게서 다음날 아침 8시 45분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며 결혼 당사자의 이름이 피에르 르브랭과 루시 쿠에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쿠에닌? 네, 그 소녀의 진짜 이름이죠. 구인 부인은 쿠에닌이라는 이름의 영어 발음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녀의 이름을 쿠니에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의 본명을 잊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쿠니에라는 이름으로 드루스 부인에게 소개한 거고요. 덕분에 르브랭은 혼인신고증을 취득하고 스위스 목사에게 전달할 때 발각될 두려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대화 초반에 당신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놀랐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르브랭에게서 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저는 8시 30분에 교회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죠. 그는 저를 보고 몹시 놀랐는데 제가 당신을 데려와 그의 결혼을 마지막 순간에 망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시켜줬고 그가 말한 사실을 당신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이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드루스 부인이나 공주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다시 부드러운 태도를 되찾았다. 제 생각에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나 공주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군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젊고 친구도 없는 외국인에게 그저 친절을 베푼 것뿐이라고 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